제 얘기를 듣기 위해서 참석해 주신 분들한테 너무 영광스럽게 생각하고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시대 참 힘들죠. 국가 차원이든 기업 차원이든 가계 차원이든 간에 다들 다 힘듭니다. 경제학 이론적으로 볼 때 경제가 이렇게 안 좋을 때 처방책은 딱 두 가지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경제 성장률이 많이 떨어졌다 이거예요. 그럼 이제 성장률을 높이는 것이 이제 경제를 회복시키는 겁니다. 그 회복시키는 방법으로 두 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이 어려운 고통을 좀 이제 면하는 하나의 대표적인 수단이 뭐냐면요. 돈 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통화정책이라고 이렇게 포장을 해서 하지만은 금리 내리고 하여간 돈 풀고 하는 게 이게 이제 그러니까 하나의 단기적인 처방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근본적인 해법은 뭐냐면은 혁신입니다. 굉장히 말이 참 이쁜 말이죠. 혁신이라는 말이요. 혁신입니다. 이 두 가지인데 한국 경제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가 다들 좀 안 좋습니다. 안 좋은 이유가 첫 번째 그러니까는 돈 푸는 거는 돈을 그렇게 엄청나게 푼데도 불구하고 효과를 못 봐요. 돈의 역할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 금융의 역할을 사람 몸의 혈류에다가 많이 비교를 합니다. 몸에 우리가 피가 이제 우리가 곳곳에 잘 순환을 해야지만이 사람이 그러니까 생명도 유지할 수 있고 또 건강을 유지할 수 있듯이 그러야 되는데 돈도 마찬가지로 모든 곳에 잘 이게 순환이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건 혁신인데 혁신이 이게 그 나라들마다 정도 차이는 있지만은 혁신이 사실 지금 좀 방황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요. 제가 그래서 두 번째 걸 중심으로 좀 이제 얘기를 할 텐데요. 앞에 부분은 제가 좀 간단하게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초금융 완화라고 한 것은 우리가 이제 금융위기 이후에 보게 되면은요. 소위 경제학 책에도 없는 용어들이 튀어나옵니다. 제로금리 시대가 열리고 지금 유럽하고 일본은 심지어 마이너스 금리가 여태까지 지속되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금리가요. 그리고 양적 완화라는 이런 게 교과서에 없는 용어들입니다. 사실 이런 게 튀어나왔는데 그게 지금 금융위기 터진 지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건 리먼 브러더스 파산으로 금융위기를 기억할 텐데 그때부터 해가지고 지금 1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여전히 양적 완화를 하고 있죠. 물론 팬데믹이라는 상황 때문에 다시 시작한 거지만은요.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제로 금리죠. 유럽과 일본은 여전히 지금도 마이너스 금리죠. 이런 상태가 지속되고 있어요.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금융 완화, 통화 완화라고 하는데 그냥 어느 정도 금융 완화 이게 굉장히 심한 금융 완화다 보니까 초금융 완화라고 얘기를 하고요. 여기에 대한 선배 나라가 있죠. 그 옆에 나라는 일본입니다. 일본이 그러니까는 사실 98년도경부터 거의 제로금리로 내린 상황에서 지금까지 그러니까 계속해서 돈은 그러니까 엄청나게 찍어댔습니다. 그런데도 경제가 안 살아나고 있고 잃어버린 30년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세계 경제들이 일본의 길을 지금 쫓아가고 있는 게 아닌가. 이제 이런 이제 많은 의구심을 갖고 있는 건데요. 실제로 보게 되면 성장률이 쭉쭉쭉 떨어져요. 성장률이 저게 1%까지 떨어지면요. 그 나라 국민들 중에서 한 50%는 소득이 줄어듭니다. 저게 평균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심각한 거고요. 성장률을 결정하는 게 이제 중요한 게 이제 생산성, 혁신과 관련되어지는 부분이죠. 이것도 쭉 떨어져가지고 금융위기 이후에요. 사실은 현상적으로 볼 때는 우리가 이게 지금 이제 불평등이 미국부터 시작한다면 70년대 중반부터 미국이 불평등이 심해집니다. 문제의 만악의 근원은 저는 이 불평등에 있다고 봐요. 근데 이거를 그러니까 사실은 경제학자들도 다 동의합니다. 동의하는데 그 불평등화를 단절시킬 수 있는 용기들을 못 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는데요. 이 금융 완화가 돈을 푸는 것이 반드시 좋은 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경제에는 우리가 노 프리 런치 이런 얘기 하듯이 그리고 우리가 심하게 사고를 입으신 분이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면은 수술을 하고 또 수술을 하기 전에도 고통스러운 상태를 일단 면해주기 위해서 뭘 합니까? 진통제를 놔주죠. 그리고 이제 수술이 끝나고 나서도 한동안 계속 치료를 받아야 되니까 장기간 한 6개월 이상 이렇게 입원을 하다 보면요. 운동하신 프로 운동 선수들도 6개월 정도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 근육이 다 떨어져 나가죠. 그러니까 그 동안에 진통제 놓고 이렇게 고통을 잠깐 피해지게 해주지만은 체력은 굉장히 회복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병원에 누워 있다고 해가지고요. 그런 상태가 경제에서도 일어납니다. 금리가 3%라고 한다면은 은행에서 3%로 대출을 해준다면은 기업은 3% 이상 수익을 내야 됩니다. 근데 금리가 0%면은 논리적으로 볼 때 수익이 안 내도 된다는 겁니다. 버틸 수 있다는 얘기인 거죠. 지금 무슨 얘기냐면은 금리가 이렇게 낮은 상태가 지속되면은요, 좋은 점만 있는 게 아니라 잠깐 고통은 면하게 해주고 있지만은 건강하지 않은 기업들을 계속 수명을 연장시켜주는
그걸 우리가 좀비갭이라고 우리가 흔히 이렇게 시중에서 많이 쓰는 것들이죠. 좀비갭이 늘게 되면 국가 경제 전체적으로 생산성이 떨어져요. 수익성을 갉아먹는 거니까요. 평균적인 수익률을 갉아먹는 거니까요. 그러면 성장률이 떨어져요. 떨어지게 되면은 성장률 지표만 쳐다보면서 통화정책을 쓰는 정부 당국에서 볼 때는 금리를 못 올려요. 경기가 안 좋다고 해가지고요. 그래서 사실 실제로 보게 되면요. 미국이 지금 제로금리지만은 팬데믹 이전에 2015년 말부터 금리를 서서히 올리기 시작하다가 2018년에 4번 올렸었습니다. 1년에요. 4번, 그러니까 1%포인트를 올렸었는데 2019년도에 팬데믹이 있기 전인 2019년에 3번이나 다시 내렸었습니다. 팬데믹이 오기 전에 이미 내렸었어요. 왜 내렸냐면요. 한 2.5%까지 올리니까는 무슨 일이 났냐면은 좀비들은 햇볕에 쬐게 되면은 막 아우성 치잖아요. 이 한계 기업들이 죽는다고 아우성 친 거예요. 금리 올리게 되면 그만큼 이제 부담이 증가하니까요. 그래서 다시 금리 내린 거예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은 금융위기 이전에 그러니까 연준의 금리가 5.25%였었는데 그 절반도 그러니까 돌파하지 못한 상황 속에서 다시 후퇴한 거예요. 그만큼 미국의 경제 체력이 선진국가에서 가장 낮다는 미국조차 경제 체력이 이렇게 저질이 됐습니다. 자,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저금리 함정에 빠져 있습니다. 저금리 함정에. 일본이 그런 상태거든요. 일본이 그러니까는 돈을 그러니까 안 풀 수도 없는 이런 상태. 안 풀게 되면 경제가 완전히 주저앉아 버릴 수 있는 이런 상태예요. 금리 추이 한번 봐보세요. 지난 한 40년 가깝게 금리가 계속 내려오잖아요. 좀 회복돼가지고 올리더라도 찔끔 올렸다가 다시 또 후퇴를 하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돈을 그렇게 풀면은 우리가 흔히 경제학책에서 무슨 얘기냐면 인플레이션 생긴다고 얘기를 하는데 인플레이션도 안 생겨요. 왜 그러냐? 돈이 안 도니까요. 물가가 오르려면은 개인들이 그러니까 소비를 많이 해야지만 물가가 오르는 건데 돈이 가게들한테 보통 사람들한테 돈이 안 도니까 자기들한테까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최근에 이제 금리를 이제 지금 올려야 되는 이런 상황이 지금 내몰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많이 올리기가 쉽지 않을 거다. 이게 진퇴양난에 지금 빠져 있습니다. 지금 나타나는 인플레이션은 주로 공급 측 요인, 소위 말해서 공급망 교란이라든가 아니면 그다음에 우리가 소위 이제 유가 에너지 가격들 상승 이런 걸로 생기는 건데 이건 그러니까 사람들이 소비를 많이 해서 물가가 오르는 게 아니에요, 지금요. 공급 측의 교란으로 생기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금리를 올리지 않을 수밖에 없는 이런 압력을 받고 있는데 금리 올릴 수 있는 지금 상황은 아니라는 거. 이런 상황이 지금 상황이 그래서 사실은 금융위기 이후보다 더 어렵습니다. 돈을 더 풀기도 참 어려운 상황에 지금 진입하고 있습니다. 돈을 그렇게 풀고 금리를 낮추면은 자금 조달 비용이 낮아지기 때문에 기업들은 투자를 많이 할 거라고 경제학 책에 돼 있어요. 근데 투자는 오히려 더 줄어들었어요. 구조적으로 한 2%포인트 정도 GDP 대비 줄어들었어요. 투자할 곳이 있어야 투자하는 거잖아요. 예, 투자할 곳을 못 찾는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소위 말해서 금융위 성장을 우리가 이제 금융위 성장한다는 거를요. 이것도 양면성이 있는 겁니다. 금융이 성장한다는 얘기는 금융의 자본이 많이 유입돼 가지고 금융이 그 돈놀이를 많이 한다는 얘기입니다. 금융이 돈놀이를 많이 한다는 얘기는 누구한테인가 대출을 많이 했다는 얘기고요. 지금 사회 전체적으로 볼 때는 사회가 채무화가 되는 겁니다. 사회의 채무가 증가하는 걸 의미해요. 미국은 그게 이제 가계부채가 급증을 했었죠. 그러다 그게 뻥 터진 게 소위 금융위기였던 겁니다. 서브프라임 모기 사태라는 게요. 한 GDP 대비 100% 거의 근접해서 뻥 터진 겁니다. 우리는 지금 105%가 지금 105%죠. 2분기, 1분기 기준으로요. GDP.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가계부채가 이렇게 큰 저겁니다. 그러니까 연준이 그럴 때마다 뭐냐면 돈을 엄청 찍어댔어요. 돈을 엄청 찍어댔습니다. 근데 지금 팬데믹이 터진 지난해 한 3월 달 이후부터 찍어댄 돈이요. 금융위 이후에 한 4, 5년간 찍어낸 돈보다 지금 넘어서 버렸습니다. 저 돈을 어떻게 회수할지. 일본은행이 그걸 회수를 못하고 있거든요. 이제 이런 문제가 있고요. 그럼 이렇게 돈을 찍어대는데도 왜 그러냐? 아까 얘기했듯이 돈이 안 돌아요. 화폐 유통 속도라는 게 돈이 그러니까 얼마나 잘 도냐 이걸 측정한 건 돈이 안 돌아요. 예? 돈이 그러니까는 돈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만 있고 대부분은 돈을 이용 못한다는 얘기예요. 우리나라 여러분 팬데믹 상황 속에서 이 통화량이 얼마나 늘었냐면요. 한 500조 늘었습니다. 500조면요. 국민 1인당 거의 1,000만 원에 가까운 돈이에요. 1인당. 근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팬데믹 이후에 내가 그러니까 평상시에 그 접하던 돈의 양이 한 1,000만 원 늘었는가? 오히려 줄어든 사람이 더 많죠. 그렇죠? 그 얘기는 뭡니까? 누군가는 굉장히 많은 돈을 이용을 하는데 대부분은 그러니까 그 아무리 돈을 공급해도 돈을 공급한 돈을 누리고 있지 못하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뭐냐면은 이 금융위기 같은 거, 팬데믹 같은 게 한번 터질 때마다 저는 이걸 새로운 처음이라고 제가 비유를 하는데 왜 그러냐면 20세기에 우리가 갖고 있는 지혜나 경험을 가지고 해석이 안 되는 현상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런 게 대형 사건이기 때문에 터지게 되면요, 그걸 수습하는데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금융위기 수습하는데 미국이 국가 채무가 GDP 대비 40%가 증가했습니다. 왜? 과계가 부실화되게 되면 은행이 부실화되잖아요. 은행 공적 자금 투입해서 살려야 되죠. 기업도 그러니까 대형 기업도 살렸죠. GM 같은 경우들이요. 그렇죠? 그래서 GDP 대비 40%포인트가 증가했어요. 근데 팬데믹 이후에 30%가 또 증가했어요. 그래서 지금 미국의 국가 GDP가 132%를 넘었습니다. 네? 넘어가지고 국가가 이제 돈 쓸 여력이 별로 없어요. 국가도 바닥이 난 거예요. 거의 그러니까. 중앙은행도 거의 그러니까는 돈 찍어낼 때까지 거의 다 찍어냈고. 근데 국가가 돈을 쓸 여력이 없으면 누가 제일 타격을 보느냐? 취약계층들입니다. 취약계층들을 결국 돌볼 때가 국가잖아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오늘 이제 초점 맞추고 싶은 건 이 부분인데요. 시간이 벌써 많이 흘렀는데 혁신 부분입니다. 먼저 여러분들한테 이런 화두를 좀 던져볼게요. 자, 우리가 기술이 변화하면은요, 우리 이제 경제학이나 경영학책에 보게 되면 새로운 상품이 나오고, 새로운 시장이 나오고, 새로운 사업 모델이 나오고, 그래서 새로운 산업이 만들어지게 되고, 하나의 새로운 경제 생태계가 이게 이제 정착되게 되면은 경제 생태계가 만들어진다 이런 얘기를 하죠. 하는데 지금 이제 우리가 지난 이제니까 우리가 90년대부터 우리가 기억나는 거는 우리 인터넷을 우리가 언제부터 썼냐면 94년도부터 썼습니다. 일반 사람들이요. 94년부터요. 인터넷 IT 혁명이 일어나면서 소위 그것 하나의 기술 혁명이었잖아요. 하면서 그 이후에 산업계가 지각 변동이 일어납니다. 지각 변동이요. 지각 변동이 일어나는데 지각 변동이 일어나는 것 중에 한 가지 대표적인 제가 지표를 말씀드린다면요. 선진 국가들도 청년 실업 문제를 굉장히 곤혹스러워합니다. 청년 실업 문제를요. 근데 청년 실업 문제가 우린 지금 거의 보통 병사처럼 이렇게 사용하고 있지만은 이 청년 실업은 주로 선진 국가의 사회 문제예요. 개도국이나 후진 국가의 문제가 아닙니다. 청년 실업 문제는 사실이요. 소위 소득이 높은 나라들의 문제예요. 이게 이 청년 실업이라는 용어가 처음 나온 게요. 94년도 정도로 제가 기억하는데 OECD 보고서 처음 그 용어가 튀어나와요. 그 이전에는 청년 실업이라는 사회적인 현상이 없었어요. 근데 청년 실업이라는 게 용어가 튀어나오는 이유가 뭐냐면요. 잘 사는 나라에서 청년들이 그러니까는 일자리가 실업률이 사회 평균 실업률보다 한 많게는 서너 배까지 더 높더라 이거예요. 네? 근데 이게 경제 이론적으로 설명이 안 되집니다. 경제는 설명 안 되지는 게 우리 경제학에서는 일자리를 공급하는 거는 기업으로 돼 있잖아요. 기업이 사람을 고용하는 기준은 뭐로 돼 있습니까? 생산성으로 돼 있습니다. 생산성이요. 얼마나 돈을 많이 벌어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이거죠. 쉽게 얘기하면요. 생산성으로 돼 있는데 생산성은 뭐에 의해서 결정되지느냐? 가장 쉬운 게 뭐냐? 교육 수준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선진국가의 청년들은 부모 세대보다 많이 공부한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학력이 높은 고학력층들입니다. 근데 고학력자들을 기업이 기피를 하고 있는 거예요. 청년 실업 문제는요. 본질적으로요. 그래서 2000년 이후에요. 미국도 그거 가지고 하도 고민하면서 국가 차원에서 그걸 조사를 해봤어요. 왜 이런 일이 생기는가 했더니만은 2000년 전후로요. 딱 2000년이라는 숫자를 제가 오늘 많이 얘기할 텐데 2000년 이후부터 우리가 대졸자가 그러니까 대학에서 공부를 해가지고 사회에 나가서 수행하는 직무가 있잖아요. 직무요. 그 직무가 요구하는 그 인지량, 그 직무가 요구하는 일종의 그러니까 능력들이죠. 이런 것들을 대학에서 습득하는 게 2000년 이후부터 갑자기 쭉 떨어져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대학이 별로 도움이 안 된다는 얘기죠. 대학 교육이요. 이런 현상이 나타나요. 실증적으로 분석을 해보니까요. 미국에 내노라는 학자들이 그걸 국가 지원받아서 연구를 해보니까 그런 일이 생기더라 이거예요. 그 지금 어느 단계까지 와 있냐면요. 미국은 지금 지방 같은 데는 지방의 인구 소멸 때문에 지금 지방 대학이 문을 닫고 그러지만은 미국은 기업이 대학을 버리고 있습니다. 대학 졸업장을 요구를 안 해요. 유수의 기업들이요. 미국 대학은 전 세계 대학 경쟁력이 최고인 나라잖아요. 그런데 기업이 그러니까는 대학 졸업장을 필요 없다고 하고 앉았어요. 구글 같은 경우는 자체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 그걸 6개월 이수하게 되면 응시 자격을 줘요. 우리나라도 아마 제가 볼 때는 저도 대학에서 제 얼굴에 침 뱉길 수도 있겠지만은 대학에서
대학 말고 다른 대안이 있으면 아마 제가 볼 때 문 닫는 대학들 부지기수 나올 겁니다. 지금은 그러니까 대학가가 어쨌든 대학 졸업장을 따야지만이 사람 역할하고 살 것 같아서 가는 이런 게 많잖아요. 하여간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요. 대학이라는 건 하나의 제도입니다. 교육도 제도예요. 제도인데 우리가 기술이 바뀌면 산업이 달라지고 산업이 바뀌게 되면요. 경제 조직, 즉 기업의 그러니까 기업의 형태도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19세기 말에 2차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소위 중화학공업이 만들어지면서 그러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기업들이 소위 주식회사 형태의 기업들, 주식회사 형태의 그러니까 은행들이 많이 이렇게 변모가 수반됐듯이요. 그리고 뭐냐면 그 산업에 필요한 또 인력을 공급해 주되니까는 교육 방식도 바뀝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아까 얘기했듯이 왜 청년 이런 일자리 문제가 많이 생기느냐? 세상은 기술은 그러니까 지금 다른 세상을 지금 향해서 가고 있는데 교육은 제가 볼 땐 산업사에 지금 머물러 있는 거예요. 여전히요. 산업사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이 미스매치 문제입니다. 자, 하여간 근데 20세기는 미국의 시대였었죠. 미국의 경제력을 상징하는 게 제조업입니다. 제조업 경쟁력이 엄청납니다. 미국의 경쟁력이요. 한때는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 전후에는 전 세계 제조업 생산량의 한 45 내지 50%를 미국이 생산했어요. 인구는 한 3%뿐이 안 되는 나라가. 엄청났죠. 그 제조업을 상징하는 기업 중 하나가 제너럴 일렉트릭이라는 기업이 있는데 2000년에 주가가 정점을 찍고 나서 쭉 쇠퇴를 합니다. 그러다가 2018년에는 다우지수에서 축출까지 당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등장하는 기업들, 우리가 90년대 등장한 기업들이 소위 말해서 닷컴 기업들이잖아요. 닷컴 사업 모델이요. 우리가 흔히 얘기했던. 그걸 상징하는 대표적인 기업이 야후지요. 야후 지금은 사람들이 다 이 기억 속에 사라져가고 있지만 한때는 대단했던 기업입니다. 야후가요. 야후도 2000년에 주가가 정점을 찍고 쭉 쇠퇴하다가 한 2016년경에 매각까지 당해가지고 이제는 그러니까 존재 가치도 없어져 버렸죠. 자, 그리고 그 비슷한 시점에 같이 사업을 시작한 게 아마존입니다. 오늘날 아마존이 처음부터 아마존이 그렇지 않았었습니다. 2010년경부터 아마존이 비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전까지는 그냥 변변치 못했었어요. 그냥 생존을 해왔던 것뿐이에요. 많은 닷컴 사업 모델이 몰락하는 과정 속에서 생존을 했던 것뿐이에요. 근데 2010년경부터 갑자기 비상을 합니다. 비상을 해요. 왜 2000년부터 이런 변화가 생기냐 이런 거를. 자, 아마존이 그러니까 2010년 이후에 보게 되면요. 우리가 미국을 내놓으라 하는 애플, 구글,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 페이스북보다 얼마나 주가가 많이 올랐는가는 상대적인 비교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금융위기 끝난 한 2009년, 10년부터요. 미국의 소위 말해서 시가총액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상위 기업들, 뭐 10대 상위 기업이 됐든 뭐 20대가 됐든 간에 상위 기업들이 싹 교체가 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애플, 구글 뭐 이런 기업들이요. 소위 우리가 플랫폼 사업 모델이라고 하는 기업들로 싹 교체가 되어져요. 전통적인 기업들, 제조업들은 다 축출당해 나가고요. 전 세계에서 그러니까 가장 경제 규모가 큰 나라가 미국 20조 달러 정도 되고 중국 14, 5조 정도 달러 되고 쭉 해서 뭐 일본, 독일 쭉 이렇게 나가잖아요. 영국, 프랑스, 그 인도 다음이 애플입니다. 애플이에요. 전 세계 200여 개 국가가 있는 데 속에서 랭킹 한 7, 8위 정도 되는 게 애플입니다. 한 개 기업이 웬만한 국가들, 대부분 국가들의 경제 규모를 넘어서요. 이거는 과거에 제조업 시대 때는 없었던 일이에요. 전통적인 제조업은 시가총액이 아무리 올라가봤자 한 5천억 달러까지 갔다가 되게 미끄러지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완전 1조 달러가 넘는 시대가 플랫폼 사업 모델이 등장하면서 나타난 현상이에요. 지금 저는 대한민국 경제에서 가장 커다란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아까 얘기했듯이 불평등을 우리가 해소해야 되는 문제하고 또 하나는 산업재편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제 먼저 화두부터 던지다 그랬어요. 자, 2010년경부터 아까 이제 우리가 왜 여러분들 아마존이 갑자기 이렇게 쫙 부상했는지 아세요? 아마존의 경쟁력, 2010년경부터요. 소위 유통업체들, 미국에 내놓으라는 유통업체들, 예를 들면 우리가 레디오쉑이라든가, 그 다음에 토이러스라는 장난감 하는 이런 유통업체들이 픽픽픽 쓰러져 나갑니다. 거대한 유통업체들이요. 아마존 때문에 다 쓰러져 나간 거죠. 그러다가 2018년도에는 미국의 유통업의 상징은 백화점입니다. 백화점을 상징하는 게 시얼스라고 있어요. 시얼스라는 백화점이요. 이게 파산하죠. 가을에요. 파산을 선언하죠. 그 유통업체들이 픽픽픽 나가 쓰러지는 이 상황을 이게 하면서 아마존이 할 수 있었던 게 뭐냐? 물론 플랫폼을 잘 구축한 것도 있지만 인공지능 기술 활용이었습니다. 인공지능 기술이 2010년경부터 꽃을 핍니다.
그 인공지능 기술의 선두주자가 누구였냐? IBM이 있었죠. 왓슨이라고 여러분들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IBM은 전통적으로 컴퓨터 만드는 회사에서, 하드웨어 회사에서 자기들은 비즈니스 사업 모델을, 그러니까 솔루션을 찾아주는 이런 걸 하겠다고 하면서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을 해가지고 하겠다고 했는데, IBM의 문제는 뭐냐면요, 2012, 13년도부터 쇠퇴하기 시작합니다. IBM이요. 2012, 13년부터. 저 봐보세요. 매출액, 영업이익률 다 떨어져 가고 있잖아요. 왜 2012, 13년부터 저런 일이 일어나냐. 이게 IBM만이 아니에요. 이거 뭐냐, 알파벳, 구글의 모기업이죠. 알파벳도 마찬가지예요. 한때는 저게 35%까지 영업이익률이 됐었는데 2010년경에요. 쫙 해서 쇠퇴를 해요. 자, 여러분들 구글 하게 되면 떠오르는 게 뭐가 있습니까요? 이 플랫폼 사업 모델을 주도하는 기업이 누구냐면은 구글하고 애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미국의 상징적인 기업을 알고 있듯이요. 구글의 사업 모델은 보게 되면요, 처음에 시작할 때 뭘로 시작했습니까? 검색 서비스였죠. 검색 서비스업이요. 그러고 나서 그 이후에 구글이 하는 대표적인 사업하면 떠오르는 게 뭡니까, 여러분들? 유튜브. 유튜브 근데 이거 자기들이 만든 거 아닙니다. 인수한 거죠. 구글이 사실은 검색 서비스로 시작한 다음에 자기들이 만든 사업이 별로 없어요. 그 이후에요. 구글이 애플보다 뒤처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구글 모델하고 애플 모델의 차이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근데 이게 알파벳이 뭐냐면요, 재무제표를 보게 되면, 최근 1, 2년 동안의 재무제표를 보게 되면요, 이 기업들은 계속 혁신을 추구하는 기업이다 보니까는 혁신을 대표하는 그 사업부가 뭐냐면은 기타 사업부라고 있어요. 어더배치라고 불리는. 어더배치라고요? 소위 말해서 신수익 사업을 찾아내는 기업이죠. 아니, 사업부서죠. 여기가 보게 되면은요, 이게 가로 안의 표시가 뭐냐면은 이게 영업 손실입니다. 영업 손실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게 단위가 100만 달러니까는 한 11억 달러, 여기는 한 14억 달러. 계속 영업 손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익을 못 내고 있어요. 신수익 사업을 못 찾아내고 있는 거예요. 애플의 수입 흐름을 한번 지켜보세요. 어디서 나오는가, 수입이요. 수입 보게 되면요, 여기 보시게 되면 아이폰에서 한 390, 거의 400억 달러 나오고요. 전체 한 800억 달러 중에서요. 그 다음에 서비스 부분에서 한 175억 달러 나와요. 그러니까 애플 사업 모델하고 구글 사업 모델 제가 차이를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냐면 애플이 수익성이 떨어지면서요, 어떤 일이 생기고 있냐면은 스티브 잡스가 돌아가시던 말에도 애플이 현금 부자였었습니다. 현금 부자. 빚이 없는 기업이었어요. 빚이. 그래서 기업의 부채 비율이 한 10%대뿐이 안 됐었어요. 근데 지금은 10배가 넘게 증가했습니다. 기업이, 그러니까 애플이 그러면 뭐 돈이 없어서 저렇게 부채가 증가했냐? 그건 아닙니다. 그러면 기업이 대개 우리가 저렇게 부채를 늘릴 때는 대개 어떤 이유로 되게 부채를 늘립니까? 투자를 하기 위해서 되게 늘리는 걸 돼 있죠. 교과서에는요. 근데 투자를 하기 위한 게 아닙니다. 뭐 하냐? 이거 가지고 자사주 매입하기 위해서. 자기 기업 주식 매입하기 위해서. 주가 끌어올리기 위해서. 왜? 차입 비용이, 금리가 워낙 낮아지다 보니까는 차입 비용이 거의 안 들어가요. 애플 정도라면은 회사채를 발행할 때 거의 연준 기준금리 수준으로 발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금리 비용이 안 나간다는 얘기죠. 근데 그걸 가지고 자사주 매입해가지고 주가 올라가게 되면은 그 주가 인상으로 인해가지고 주주들이 보는 수익, 그게 더 낫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재무적인 투자를 위해 가지고 기업이 차입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애플만이 아닙니다. 이게 미국에 내놓으라는 기업들이 S&P 500 기업들이잖아요. 대기업들이요. 여기 기업들이 한 2015년경부터 돈 번 것 중에서 자사주 매입과 배당액을 다 써요. 신규 투자가 거의 없어요. 이게 미국에 내놓으라는 기업들의 현실입니다. 예, 이게요. 그러니까 주주들은 굉장히 좋죠. 주주들은 돈 벌어가지고 주주들한테 배당액 저걸로 주가 끌어올려주고 하니까요. 자, 지금부터 제가 이제 그러면 지금까지 쭉 얘기한 거를 제가 다시 한번 이제 정리를 할게요, 이제요. 자, 무슨 일이 일어난 거냐면요. 인터넷 혁명이 일어난 다음에 이게 하나 기술 진보죠. 새로운 기술 혁명이죠. 이 기술 혁명이 어떤 결과를 가냐면 소위 돈 냄새를 맡는 분들, 사업가라는 것을 우리가 동물적 감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이렇게 거창하게 포장을 하지만은 거칠게 표현하면 돈 냄새를 맡는 게 일반 사람보다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돈의 흐름을 그러니까 이제 빨리 캐치하는 분들이죠. 돈의 흐름을요. 이분들이 이제 그러니까는 만들어낸 게 소위 닷컴 사업 모델이에요. 닷컴 사업 모델은 뭡니까? 과거에 오프라인에서 했던 것을 온라인으로 옮겨오는 거죠. 옮겨오는 겁니다. 그게 소위 닷컴 사업 모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야후가 왜 몰락을 했습니까?
야후가 이메일 서비스를 보다 더 서포트 해주면서 유료화를 시도하죠. 유료화. 돈을 좀 내면은 용량을 많이 주겠다. 콘텐츠도 그러니까는 돈 내는 사람들한테는 조금 더 고급진 콘텐츠를 좀 맞춤형으로 공급해 주겠다. 이러면서 유료화를 하죠. 유료화. 근데 고객들은 야후 아니라 하더라도 이메일 서비스 받을 때, 콘텐츠 이용할 때, 막 생기고 있거든요. 많은 포털 업체들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후에 대한 매력을 잃게 돼버리죠. 야후를 떠난 거예요. 떠나는 순간에 야후는 몰락의 길을 간 겁니다. 왜 몰락의 길을 간 겁니까? 여러분들, 기존의 오프라인에서 사업하고 온라인에서 사업하는 거하고 큰 차이가 뭐냐면요. 오프라인은 우리가 어쨌든 간에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오프라인에서 만나고 부딪히고 이렇게 가지만은 기업들이 자기 혼자 잘하면 됐었어요. 기업들이 그러니까는 경쟁력 있는 기업이 되려면은 핵심 자원을 많이 보유하면 됐었어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연구 개발 많이 해가지고 소위 말해서 혁신 능력을 가지면 됐었어요. 그런데 온라인에서 하는 거는 사업을 하려면 일단 뭐냐면은 그 바깥에 있는 사람들, 오프라인에 있는 사람들을 다 온라인으로 끌어들여야 되는 거예요. 일단 그게 출발이에요, 출발. 온라인으로 일단 자기하고 다 연결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연결 안 시키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사업 자체가 불가능하죠. 출발이 안 되지죠. 근데 여러분들이 우리가 인터넷을 이용할 때 아무 사이트나 막 접속 안 하잖아요. 내가 관심 있고 나한테 이익되고 뭐 이런 데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온라인에서 하나의 생태계를 만드는 데 있어서는 전통적인 사업 모델과 달리 그걸 사람들을 연결시키고 하려면은 뭐 해야 됩니까요? 뭔가 사람들한테 흥미를 주던 최소한 아니면 이익을 주던 만들어 주던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그러니까는 이익을 공유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야후는 그거를 쳐버린 거예요. 우리나라 플랫폼 사업 모델은 지금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생태계를 스스로 만들어 놓고 스스로 파괴하고 있는 이런 것들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그런 상황 속에서 아마존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어쨌든 간에 고객들의 만족감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계속 분주히 노력을 했죠. 그래서 살아남은 거예요. 자, 그러면 구글이 여기에 그러니까 하나의 롤 모델이 누구였었느냐? 구글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글의 검색 서비스를 이용을 하면서 저 같은 경우 엄청나게 구글링의 혜택을 보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개인적으로요. 근데 그걸 하면서 구글은 엄청나게 투자를 했잖아요. 투자를 해가지고 서비스를 해주는데 기업이 그냥 공짜로 서비스 제공할 일은 없잖아요. 제가 구글링 하면서 그 사람들한테 데이터를 주죠. 흔적을 남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구글이 구글을 이용하는 만족감이 크면 클수록 구글에 거기 연결하는 사람들은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비례해서요. 그렇죠? 이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이렇게 모이게 하는 곳, 그게 바로 뭐냐? 그게 플랫폼인 거예요. 이게 하나의 디지털 생태계의 출발점입니다. 이것부터 먼저 만들어야 돼요. 우리나라 산업 정책을 하시는 분들이 플랫폼을 먼저 만드는 것에 대한부터 이해를 해야 돼요. 이걸 만드는 거에 일단 첫 번째 출발점이라 이겁니다. 한 발을 뛰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구글이 그런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요? 구글은 그 사람 모이는 데서 어쨌든 운영 비용을 뽑아야 되니까는 광고 수입을 연결해가지고 지탱을 한 거예요. 근데 구글의 목표는 거기가 아니었던 거예요. 연결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돈 냄새 맡은 사람들이 뭐냐면 연결을 통해서 자기들이 그 속에서 돈벌이를 해야 되겠다 했는데 뭘 그랬냐? 최소한 데이터를 얻었잖아요. 플랫폼이 커지니까 빅데이터가 나온 겁니다. 빅데이터가 가지고 뭐였냐? 인공지능 기술 개발한 겁니다. 그래서 구글이 플랫폼 사업 모델에 굉장히 롤 모델을 정착시킨 거예요. 정착시킨 거예요. 플랫폼 사업 모델은 뭐다? 모든 것을 세상을 연결을 하는 데 목표를 둡니다. 그 연결을 통해서 뭔가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 사고의 변화가 필요한 겁니다. 오프라인에서 디지털 이 플랫폼 사업을 바꾸려면 이 사고의 변화가, 혁명적인 변화가 필요해요. 제너럴 일렉트릭은 그걸 못해서 몰락한 겁니다. 자, 그 연결을 한 게 구글의 모델이고요. 그 다음에 애플의 모델의 차이는 뭐냐면요. 애플은 연결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키죠. 사람들을 연결시키려니까는 뭐가 필요했냐? 우리가 스마트폰을 쓰기 전에는 사람들이 멈춰있는 고정 공간에서만 연결이 됐던 거예요. 노트북, 컴퓨터, 하면서 인터넷으로 연결됐잖아요. 근데 사람들의 많은 삶의 시간은 이동하는 시간이 있는데 이동하는 동안에도 연결시켜야 되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나온 게 뭐냐? 스마트 모빌리티인 겁니다. 모바일 기기들, 이동기기 하면 전화기,
그러니까 우리가 이 무선 전화기처럼 이동 전화기처럼 전화기, 자동차 이런 거를 다 스마트화 시켜야 되겠다 이거예요. 왜? 이동하는 순간에도 모든 것을 다 연결시켜야 되겠다 이거예요. 연결이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러면 그 상황 속에서 제일 처음 나온 게 그래서 21세기에 들어오면서 제일 처음 글로벌 기업체들이 주목을 했던 사업이 스마트 모빌리티 사업으로 다 꽂혀요. 그 첫 번째가 스마트폰인데 스마트폰 나오기 전에 뭐 있었습니까요? 이동전화기, 코드리스 폰이었잖아요. 무선 전화기요. 무선 전화기만 해도 그냥 전화기입니다. 전화기였었잖아요. 전화 거는 기능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스마트폰은 더 이상 전화 거는 기능에서 멈춰 있지 않잖아요. 전화기로 쓰는 사람들은 별로 없죠. 솔직히 말해서요. 즉 전화기라는 것은 제조업 제품입니다. 근데 스마트폰은 데이터를 그러니까 이용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서 전화기를 이용하는 거죠. 근데 그러려니까는 뭐냐면 스마트폰을 만들려면은 어플이라는 생태계를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하는 데 속에서 스티브 잡스가 21세기의 혁신가로 하게 되면 이 상징적인 존재로 이렇게 떠오르는 이유가 있습니다. 스티브 잡스가 물론 애플 직원들이 이제 아이디어가 낸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 하는 데 속에서 어떻게 했냐면요. 앱이라는 게 뭔가, 앱을 이렇게 멋들어진 앱 생태계를 만들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아이폰을 중심으로 세상을 다 연결시켜야 되겠어요. 세상 모든 사람들을 아이폰에다가 다 이제 모아야 되겠다 이거예요. 그러려면은 아이폰에 연결할 만한 뭔가 매력을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어플을 개발했는데 어플인 게 뭔가 보니까 이게 아이디어예요. 사람의 아이디어죠. 근데 아이디어는 보게 되면 전통적인 기업이라면 어떻게 생각합니까요? 직원들한테 야, 니네들 이 어플 좀 개발 좀 해. 이렇게 했을 거라고요. 그런데 기껏 해봤자 채용한 직원은 당시에 애플의 직원이 43,000명 정도 됐습니다. 43,000명 정도 머리에서 나오는 건 한계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기업 바깥에는 70억 명이 넘는 인구가 있었어요. 사람이 있어요. 저 사람들한테 아이디어를 좀 활용을 하는 게 훨씬 더 바람직한 거잖아요. 그래서 근데 저 사람들 아이디어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겠어요? 당신들 갖고 있는 아이디어를 여기 와서 돈 벌어 가라. 쏟아내고. 그러니까 아이디어 있는 사람들이 막 쏟아낸 거죠. 쏟아낸 거예요, 아이디어를요. 그래서 멋들어진 앱 생태계를 만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 스마트폰이라는 제조 제품조차도 매력적이 돼버리는 거죠. 그 스마트폰이, 근데 그 애플이 개발한 앱 생태계라는 것은 한때요, 앱 판매액이 애플의 그러니까 전체 영업이익 중에서요, 한 68%가 차지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했는데 그 앱이라는 건 뭡니까? 기존에 없던 상품이잖아요. 없는 상품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굉장히 혁신적이었던 거예요. 없는 상품을요. 그 이후에 나와 있는 플랫폼 사업 모델들은요, 다 뭐냐면 구글이나 애플 모델을 모방을 한 것들입니다. 자, 그럼 그런 방식에서 딱 나갔는데, 그래가지고 연결을 하다 보니까 데이터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잖아요. 고정된 공간에서 뿐만 아니라 이동하는 순간도 데이터가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2010년경부터 데이터 혁명을 얘기를 합니다. 데이터 혁명이 일어나면서 인공지능 기술이 급성장을 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그러니까 많은 기업들이 여전히 하는 게 뭡니까? 여전히 지금도 뭐냐면 스마트 모빌리티 사업하고 있죠. 그 두 번째가 바로 뭐예요? 자동차죠, 뭐. 자동차를 그러니까 다 스마트화 시키자. 이겁니다. 자동차를 스마트화 시키자. 자동차를 해서 인터넷도 하고 어플도 쓰려니까 어떻게 됩니까? 운전하면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율주행차가 필요한 거고. 그 다음에 뭐냐면 5G라는 통신 기술도 필요하죠. 왜? 자동차는 혼자 지가 스스로 운전하는데 제어 능력이 있어야 될 겁니까? 신속한 제어 능력이요. 사람의 생명을 다투는 거니까요. 그래서 통신 기술이 장착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자동차가 자율주행차가 되려면 가장 필요한 기술이 뭐라 했었어요? 인공지능 기술이잖아요. 인공지능 기술에 우리가 바탕은 뭐라 했습니까요? 빅데이터라고 했잖아요. 빅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해서 자동차 사업들이 다 어떻게 변신을 하고 있습니까? 세계 빅 자동차 메이커들이 다 차량 공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 하고 있는 이유가요. 전통적인 자동차는 제조업체입니다. 그렇죠? 제조업체예요. 근데 차량 공유 서비스를 그냥 여러분들이 보통의 눈으로 보게 되면, 전통적인 눈으로 보게 되면 렌틀카 사업이에요. 근데 렌틀카 사업은 돈 못 봅니다. 그거 하려고 지금 저렇게 뛰어드는 게 아니죠. 차량 공유 서비스 사업은 뭐냐면요, 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혼자서 자기 가족과 자기만 쓰게 되면은 거기서 남는 데이터가 한계가 있잖아요. 근데 한 차를 그러니까 수백 명, 수천 명이 써보세요. 차량 공유 서비스에 데이터가 수백 배가 나오는 거죠. 수백 배가요. 이거 플랫폼 구축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니라요.
그렇게 안 하면요, 자동차도 몰락하거든요. 왜? 자동차 신차 시장이에요. 신차 시장이 2018년도에 포화 상태에 진입합니다. 전 세계. 포화 상태에 진입한 이유가 뭐냐면요, 신차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고객이 누구냐면은 선진국과 대도시에 살고 있는 젊은이들입니다. 대학 졸업하고 직장 잡아가지고 자기 차량 이제 마련하는 이런 계층인데, 이 친구들이 차를 안 사요. 차량을 소유하는 것을 별로 이제 매력적으로 생각 안 해요. 왜? 차를 안 갖고 있어도 차를 이용하는데 아무 불편이 없게 돼버린 거예요. 차량 공유 서비스가 워낙 발달이 되고 비용도 적게 들고, 그다음에 뭐 대도시 같은 경우는 규제도 많고 환경 뭐 이런 문제도 있다 보니까는,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유일하게 남아 있는 게 지금 뭡니까요? 환경, 친환경차에서 전기차, 수소차 이런 쪽이나 가는 거잖아요. 예? 전통차는 다 지금 이제 어쨌든 간에 정리 단계를 진입하고 있고요. 그렇죠? 그러면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 삼성전자가 택한 게 바로 뭐냐? 4대 사업을 선정을 했죠. 첫 번째가 뭐예요? AI. 두 번째가 뭐예요? 5G. 세 번째가 전장. 네 번째가 바이오. 바이오 빼놓고요. 이 세 개가 다 미래 자동차와 관련된 건입니다. 그렇죠? AI, 뭐 앞에서 얘기했고요. 전장, 아니, 저기 5G, 그것도 미래차와 관련되죠. 통신 이건 원래 하던 거니까. 전장이 뭡니까? 전기장치, 전자장치잖아요. 전기차로 바뀌게 되면 다 자동차도 이제 그러니까 전기차, 자율주행차로 바뀌게 되면 자동차도 다 그러니까는 전자전기가 중심이 된다 이거, 전자가 다 중심이 된다 이거죠. 근데 삼성전자가 지금 똑같이 가는 게, 삼성전자가 인공지능 기술에 굉장히 관심이 많죠. 그래서 삼성전자가 제품까지 내놨죠. 제품 내놓은 게 뭐가 있습니까요? 빅스비라고 있었잖아요. 빅스비요. 그거 미국의 인공지능 플랫폼 기업인 바이브랩스를 인수해서 그럼 만든 겁니다. 근데 지금도 여전히 근데 뭐냐면 인공지능 기술 사업에 굉장히 저기 필이 꽂혀 있죠. 이재용 부회장은요. 예? 꽂혀 있는데, 근데 지금 같은 방식으로 해가지고는 절대 못합니다. 왜? 인공지능 기술은 계속 진화 중인데 언제까지 처음은 기존의 사업을 인수할 수 있어요. 하는데 계속해서 인수할 수는 없잖아요. 자기 스스로 개발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스스로 개발하려면은 뭐가 필요해요? 빅데이터가 필요하잖아요. 빅데이터가 안정적으로 공급이 돼야 돼요. 구글이나 애플처럼요. 그런데 그렇게 되려면 자기 자신이 플랫폼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구글이나 애플은 플랫폼이잖아요. 삼성전자 홈페이지에 우리 접속하는 일이 있습니까? 아무도 안 하잖아요. 삼성전자는 플랫폼이 아니에요. 제너럴 일렉트릭이 그렇게 해서 몰락한 거라니까요. 플랫폼 사업 모델로 진화를 못 해가지고.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여기까지 와가지고 구글이나 애플 같은 경우는요, 플랫폼을 구축해가지고 2조 4천억 달러, 1조 8천억 달러까지 이렇게 덩치 키운 거예요. 키운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가야 되는 길이, 왜 갑자기 영업이익률이 떨어졌냐? 매출액은 증가하는데 왜 영업이익률이 떨어지느냐? 매출액 증가하는 건 뭡니까? 자기들의 시장 점유율 사이즈를 키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수합병하게 되면 그만큼 비례해서 커지죠, 시장은요. 또 한 가지 방법은 뭐예요? 플랫폼 사이즈를 키우는 겁니다. 플랫폼 사이즈, 전체 이 사이즈를요. 그 애플이 하려는 게 뭐예요? 애플카죠. 애플이 아이폰 가지고는 하나의 거대한 플랫폼을 만들었는데 그 플랫폼 사이즈 더 키우고 싶은 거야. 그래서 애플카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진짜 승부는 수익률은 왜 떨어지느냐? 매출액은 증가하는데 수익률은 왜 떨어지냐 하면요. 자, 이들 기업에 있어서 가장 그러니까 지금 여태까지 이렇게 플랫폼 키워서 얻은 핵심적인 게 뭡니까? 우리 지금 아까 2010년경부터 데이터 혁명을 얘기했어요. 데이터 혁명으로 인공지능 기술이 개발되고 인공지능 기술 개발되면서 사물들을 다 진흥화시켰습니다. 사물들을 진흥화시키니까 사물과 사물도 다 연결되지죠. 근데 그 연결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게 바로 뭐였었어요? 아까 1차적인 게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데이터 혁명, 데이터 경제의 도래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확보한 데이터를 가지고 데이터 확보 그 자체의 목표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인공지능 기술 같은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거나 아니면 그 데이터를 가지고 새로운 수익 사업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요. 아까 뒤에서 얘기했듯이 솔루션입니다. 솔루션은 게 뭐예요? 스마트 모빌리티 솔루션이 뭡니까? 솔루션이 해법이잖아요. 해법이 뭐예요? 기업한테 해법이라는 게 뭡니까? 새로운 성장원을 찾아내는 거죠. 새로운 답을 찾아낸다는 게 그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 들어가게 되면, 신입사원이 들어가게 되면요, 젊은 피들이 들어가게 되면은 뭘 구하냐면은, 자, 우리가 엄청난 데이터를 확보해 있으니까 데이터를 가지고 뭘 하라 그러냐면요, 답을 찾아내라 이거예요. 기업은 계속 성장을 해야 되잖아요. 성장을 요구받잖아요. 돈벌이를요. 성장거리를 찾아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성장거리를 찾아내야 되고, 그다음에 뭐냐면 찾아냈으면은 그것까지 해결까지 하라 이거예요. 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잘 해낼 수 있는 사람을 직원으로 뽑는 거예요.
즉 뭐냐면은 기존에 있는 답을 찾아내는 게 아니라 없는 답을 찾아내는 거예요. 없는 답을 찾아내고 없는 답을 그러니까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이 능력을 요구하는 거예요. 지금 그 플랫폼 사업 모델들은요, 특히요. 그런데 우리나라 학생들은 교육을 어떻게 합니까? 기존에 있는 답을 그러니까 누가 더 많이 알고 있느냐, 누가 더 빨리 하느냐, 이런 거 훈련 받아왔죠, 쭉이요. 없는 답을 찾아내면 우리나라 학생들 굉장히 힘들어해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그 학생들 책임 아니에요. 우리 교육이 그렇잖아요. 교육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학생들 흔히 많이 듣는 얘기가요. 경제학 한 사람들은 수학을 많이 하다 보니까 수학을 그러니까 대학교 때까지 보게 되면 미국에 내놓으라는 대학에서도 제일 잘해요. 한국 학생들이요. 근데 대학원 과정 가게 되면은 갑자기 그때부터 처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뭐 어떤 문제를 그냥 질문 던져놓고 이걸 이제 처음 접하는 문제는 잘 못 풀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근데 우리가 인공지능 기술이 나왔다는 건 뭡니까요? 기존에 있는 답은 인공지능이 다 한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요.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해야 될 건 뭐냐? 없는 답을 찾아내야 되는 거야. 없는 답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고요. 이게 사람한테 요구하는 거라고요. 근데 우리 교육이 그러냐고요. 그리고 또 뭐냐면은 그 답을 찾아냈으면은 그거를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사업화하기 위해서 자기 혼자 못 합니다. 왜? 기술이 굉장히 융합화, 복합화 돼가지고요. 혼자서 다 해결할 수 있는 거 없어요, 세상에 이제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 함께 해야 돼요. 그러니까 바로 뭡니까? 소통 능력, 협력 능력, 이런 걸 요구를 하죠. 그리고 뭐냐면은 협력이라는 것은 바로 뭡니까요? 지금 아이디어가 중요한 이런 시대, 특히 협력이라는 건 뭐겠어요? 차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차이가요. 예, 똑같은 거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이디어라는 것은 달라야지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예? 근데 우리 사회 속에서는 너무 획일주의가 해가지고, 예? 차이가 있는 사람은 오히려 왕따시키죠. 그러니까 우리는 굉장히 이게 뭐냐면 제조업 시대의 교육은 뭐냐면요. 표준화된 지식을 국가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이런 거 가르쳐. 정해놓고, 그거를 가능한 한 많은 국민들한테 빠른 시간 내에 그걸 습득시켜가지고 산업화에 필요한 역군을 길러내는 이거였었어요. 목표가요. 근데 그게 지금도 아마 계속 지속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은 이렇게 변했는데. 젊은 사람들은 제조업이 나쁘고 좋고 떠나서 이걸 기피하게 돼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새로운 기술에 그러니까 아무도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 세대는 농사 짓는 거 싫어했잖아요. 농사보다도 뭐 국제 통상 이런 쪽에 관심 있고 그랬잖아요. 그럼 마찬가지, 요즘 젊은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새로운 신기술과 관련된 일에 관심 갖는 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이건요.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리고 제조업의 위상이, 제조업은 저는 이제 인프라로 바뀌고 있는데, 제조업의 위상이 이제 아까 데이터를 담고 데이터를 거기서 만들어내고 데이터를 실현시키는 하나의 도구로 이게 위상이 바뀌고 있단 말이에요. 아까 스마트폰에서 봤듯이. 자동차도 그렇게 바뀔 것이고요. 그렇죠? 그럼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가 만들어낸 산업 재편을 위해서 우리 현실과 지금 기존에 우리가 갖고 사회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들이 이런 산업 재편과 얼마나 거리가 있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이걸 우리가 산업 정책이 성공하려면 육성하려는 산업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제가 그래서 흔히 많이 비유하는 게 마음씨 좋은 의사는 필요 없다. 실력 있는 의사가 필요하다. 환자한테는. 예? 환자가 어디가 아픈지 정확하게 진단을 먼저 해야 되는 거죠. 훌륭한 의사는요. 그래야지 무슨 처방도 제대로 해줄 수 있는, 치료도 해줄 수 있는 거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이게 뭐냐면은 여전히 산업 정책도 뭐냐면 제조업 마인드로 이걸 접근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인공풀장 만드는 거예요. 강생태계 만든다면서. 예? 근데 우리가 하나의 산업이 나오면은요, 그 산업에 필요로 하는 소위 말해서 사업 모델이 바뀝니다. 소위 기업 조직 형태, 경제 조직 형태도 바뀌고요. 또 뭐가 바뀝니까? 금융 시스템도 바뀌어요. 역사적으로 그래왔거든요. 또 교육 시스템도 바뀝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여기 지금 지역사회 같은 경우도 저는 그래요. 우리 지역에 가게 되면 항상 하는 게 뭐냐면 지역의 경제 어려운 거. 특히 산업단지 있는 지역들이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제조업이 그나마 제조업 기반이 있는 산업단지 지역들이요. 왜 그렇습니까요? 제조업의 위기는 지금 진행된 지요. 금융위기 이후부터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올해 수출이요. 최고 기록하고 있잖아요. 최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전의 최고가 언제냐면 2018년도였었어요. 6천억 달러 넘었었더니요. 근데 그때하고 올해하고 비교해 보게 되면요. 우리나라 소위 정부에서 13대 산업을 따로 이렇게 추려가지고 발표를 합니다. 그게 전체의 한 80% 차지해요. 전체 수출액이에요. 그게 다 뭐냐면 중화학공업과 관련된 이런 산업들이에요. 품목이에요.
우리나라 주력 품목들이에요. 그런데 그 13대 품목의 수출액이 줄어들었어요. 2018년도보다 올해요. 줄어들었어요. 전체 총수출액은 증가했는데. 그 얘기는 뭐냐? 2018년도에 수출액이 확 증가했을 때 92%가 반도체가 끌어올렸던 겁니다. 반도체 수출액의 증가가 2017년 증가액의 92%를 반도체가 끌어올렸어요. 그리고 반도체 경기가 꺾이면서 2019년도에 수출액이 2011년 이전 수준으로 돌아갑니다. 잃어버린 10년이 수출액이 돌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반도체 빼면 나머지 제조업은 전반적으로 되게 안 좋은 게 계속 진행되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거고. 예? 올해조차도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일반 기계 2018년부터 줄어들었어요. 예? 석유화학 같은 유가가 회복되면서 좀 이게 회복된 거지. 예? 반도체도 2018년보다 지금 적습니다. 수출액이요. 반도체 올해 굉장히 좋다고 그러잖아요. 근데도 적어요. 자, 그러면 그런 상황 속에서 산업단지가 좋을 리가 없죠. 산업단지의 제조업체분들 어렵다고 할 수밖에 없죠. 이게 현실이에요. 현실이거든요. 그러면 그런 상황 속에서 성장률이 급감을 하죠. 우리나라 수출의 의존도가 굉장히 높으니까요. 아까 얘기했듯이 성장률이 1%로 진입하면요. 국민들 중에 50%는 소득이 후퇴하거나 정체합니다. 네? 끔찍한 문제예요. 그럼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그러니까 산업 재편이라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제조업의 일자리는 그러니까 줄어든다 이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방의 문제를 딱 봤을 때 지방 소멸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지방 소멸의 저는 핵심이 뭐냐? 청년들이 떠나는 거예요. 청년들이 떠나잖아요. 우리나라 핵심 산업단지에 청년들이 다 떠나고 있습니다. 바깥으로 나가고 유출되고 있잖아요. 왜? 청년들이 거기서 별로 할 거리가 없다고 생각해서 떠나는 거죠, 뭘. 그런데 대도시로 와서 와봤자 뭘 합니까요? 인공지능한테 지시를 받는 일자리는 하고 있죠. 대표적인 게 배달 노동자가 그런 거죠, 뭐. 배달 노동은 기본적으로 인공지능 기술한테 저거 다 오더를 받아서 하는 겁니다. 사람한테 오더를 받는 게 아니라요. 그런데 그 청년들이 그러니까 청년들이 떠나는 걸 막지 못하는 한에 있어서는요, 지방 경제에 저는 정말 없다고 봐요. 없습니다. 미래 없습니다. 대한민국 미래도 없습니다. 청년들이 떠나는데 무슨 미래가 있어요. 한 나라의 20년 후를 보려면 그 사이에 20대를 보면 되게 보인다 그래요. 20대들이 어떤 마음을 어떤 꿈을 꾸면서 살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이에 20년 후는 결정되는 거잖아요. 솔직히요. 예? 지방 마찬가지입니다. 청년들이 올 수 있게 해줄 자신 없으면요. 지방 소멸 못 막습니다. 못 막아요. 20, 30대가 그러니까 와서 살고 싶은, 살 수 있게 해주는 거를 제발 복지로 생각하지 마세요. 복지 아닙니다. 그거 투자예요. 투자 개념으로 바뀌어야 돼요. 그 지역이 가지고 있는 자원의 대부분을 거기다 배치를 해야 됩니다. 예? 우리가 한 가정을 꾸리면서 가장이 자기들은 힘들어도 자녀들의 희망만 있다면은 다 참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국가도 마찬가지죠. 우리 사회의 미래를 만드는데 거기다가 그러니까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요. 청년들이 떠나면요, 그 지역의 부동산도 다 꺾입니다. 다 죽어요. 예? 어차피요. 그러니까 청년들을 위해서 임대주택 만든다고 해가지고 반대하고 그러지 마세요. 청년들 떠나면요, 저 일본처럼 됩니다. 옆에 다 공동화되고 슬럼화되고 이렇게 돼버려요. 그런 점에서 청년들이 유입되게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가? 예? 청년들이 와서 살게 하고 청년들이 뭔가 자기가 하고 싶은 거를 서울에 가도요, 그냥 아르바이트, 저임금 아르바이트 비정규직으로 그냥 그런 생활들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나마 지방에는 그것도 없다 보니까 가는 것이고요. 왜 제조업이나 이런 거 안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지 마세요. 꼰대 소리 들으니까. 네? 그런 얘기를 하지 마세요. 하지 마시고요. 그 청년들이 그러니까는 와서 살고 싶게 살게 해줄 방안이 무엇인가 이걸 찾아야 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